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국가검진 얘기였다면 이제 종합검진 각각의 검사들 굉장히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방송이 길어질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건강검진을 선택하려고 할 때 그리고 또 이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고서 한번 참고하실 수 있는 영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국가검진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체중, 뭐 비만도 그리고 시력 이런 부분들은 좀 건너뛰고 국가검진에서 하지 않는 근데 보통의 그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종합검진 센터에서 기본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저희가 안압을 통해서는 당연히 그 바람 팍 하는 검사 있거든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녹내장을 판단을 하는 거고 안저사진에서는 저희가 요거를 보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망막 관련 질환들이 좀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눈의 노화인 백내장 그리고 뭐 드루젠 침착 그리고 녹내장 의심소견도 요거 CDB 증가라는 게 종종 나오실 텐데요. 요 이 안쪽에 있는 도너츠 모양이 얇아지면 이게 CDB 증가로 나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걔가 당장 녹내장이다 이거보다는 이 부분이 혹시 짓눌려서 넓어지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라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압 그리고 맥박 이 정도는 국가검진에서도 체크를 하는데 이제 심전도를 보통 이제 종합검진을 하게 되면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그 부정맥 관련해서 그리고 가슴이 아프다 뭐 두근거린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심전도를 저희가 분명히 진단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게 맞기는 한데요. 중요한 게 부정맥은 증상이 있을 때에만 그 소견이 나타나요. 그래서 만일 내가 원래 막 이게 가슴이 막 덜컹덜컹 거리고 막 규칙적이지 않은 것 같고 하더라도 검진을 받았을 때 증상이 없으면 정상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검진 받기 전에 근데 대부분의 부정맥이 치료는 필요 없지만 점점 심해지는 양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따로 저희가 막 3일 부착하고 있고 이런 홀터 검사가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하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래도 증상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중요한 부정맥도 그런 소견들이 이제 심전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혈액 검사 제가 국가검진에서는 딱 혈색소 이거 하나만 본다 그랬죠. 근데 종합검진을 하게 되면 보통 백혈구, 혈색소, 혈소판 이런 항목들을 다 같이 보게 되고요. 백혈구가 올라가는 상황은 대부분 이제 염증이 있는 경우 자가면역질환, 감염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백혈구가 정상 범위보다 줄어드는 경우도 감염인 경우도 있어요. 바이러스성 감염이 걸리고 나면 일시적으로 감소를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얘 역시도 일시적인 건 괜찮아요. 제가 간 기능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인 건 괜찮은데 지속되거나 심해지는 경우에는 이제 골수 검사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혈소판은 우리가 지혈을 담당하는 녀석인데요. 염증이 생기면 동원이 많이 돼야 돼서 숫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 역시도 줄어드는지 봐야 되고 만일 얘가 정상치보다 많이 낮으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13만부터가 이제 정상이라고 보는데 사실 10만까지도 괜찮아요. 5만 정도가 되면은 내가 시술이나 수술 이런 걸 받을 때 출혈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얘네들은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일시적으로는 괜찮다. 다음 검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근데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빈혈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빈혈 수치와 같이 해서 뭔가 이것저것이 막 같이 나와요. 막 HCT, MCV, MCHC, 뭐 RDW. 근데 얘네들은 정상 범위를 살짝 벗어나더라도 만일 빈혈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걔네가 정상 범위가 아닌 건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빈혈 여부 나오는지 딱 보고 근데 빈혈이 있다라고 나오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임기 여성에게는 상당히 흔한 부분이기는 한데 중요한 게 만성이면 저희가 빈혈 같은 거 많이들 그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보면 막 이러면서 쓰러지잖아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내가 익숙해진 거죠. 그 상태에 적응을 하는 건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가장 흔한 증상을 설명드릴 때 만성 피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께도 다 이게 내가 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빈혈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더 피로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실제로 생리량이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혈색소 수치가 여성분들 12부터가 정상인데 10 정도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흔한 편이에요. 게다가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생리와 관련된 부분이고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관련된 부분이라 빈혈, 젊은 여성분들의 빈혈은 혈액종양내과가 아니라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미레나라든지 아니면 피임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리를 조절해 주면서 사실 처분제제를 투약해야 되는데, 좀 충격적으로 진짜 유명한 그 빅3 병원들에서도 혈액종양내과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한 번도 안 보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임기 여성인 경우 빈혈 나오면 산부인과, 초음파, 그리고 여성 호르몬 검사 이런 거가 좀 필요하고, 근본적으로 내가 철분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생리 주기를 맞춘다거나 양을 조절해주는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강조를 드렸지만 남성 빈혈이나 폐경, 완경 이후의 여성에게서 나온 철결핍성 빈혈은 반드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철결핍성 빈혈이 흔하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다시 강조드리지만 그거는 여성분들 생리를 해서 유출이 계속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일 남성에게서나 혹은 생리 주기가 이제 더 이상 없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선가 피가 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걸 의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위대장내시경입니다. 위대장내시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에 전신검사를 꼭 해야 되거든요. 진짜 암도 한번 생각해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빈혈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빈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내가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보통 환자분들께 표현하는 게 이 혈색소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알바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내 몸에 전신으로 산소로 운반해줄 알바생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거다. 12명이 있어야 되는데 10명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심장에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알바생들을 빨리빨리 유동시키기 위해 심장이 일을 열심히 해야 돼서. 그래서 10 위는 그나마 괜찮은데 10 아래로 내려간 혈색소 수치는 가임기 여성에게서도 꼭 진료가 필요하고 산부인과를 가보셔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을 많이들 아시죠?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중에 제일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사실 진짜 고지혈증 진단 자체가 LDL만 보셔도 되는데요.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그 왔다 갔다 하는 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사실 이거 130이에요. LDL 수치 130이 기준이고 중성지방이 150까지가 정상인데 200이 된 거보다 그 LDL 수치가 130까지가 정상인데 160이 된 게 훨씬 더 문제가 큰 일이에요. 중성지방은 200 이상일 때부터 조금 높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500 이상이면은 이거는 급성 췌장염이 그냥 갑자기 생겨버릴 수가 있어서 진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근데 LDL은 조금 더 수치가 중요하고 짜잘하다 생각해 주시고, 또 중요한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요 정상 범위만 보면 안 되고요. 실제로 뭐냐, 요 LDL만 사용한다 그랬죠. 치료 관련해서는 LDL 콜레스테롤 보통은 그러니까 위험 인자가 하나도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160부터 고지혈증 약을 먹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일 내가 여기 위험 인자들 보시면 남성분 45세 이상 담배 핀다. 그럼 위험인자가 2개가 돼요. 그러면은 130부터 약을 먹게 되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으면은 100까지, 그리고 경동맥 질환,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70까지, 그리고 아예 심근경색이 있었던 사람은 55 아래까지 내려야 돼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게 정상 범위에 비해서 너무 낮네. 다른 사람들은 100 정도 유지한다는데 내가 60이네. 너무 낮네 하고 고지혈증 약을 끊어버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낮춰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내가 건강검진 숫자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위험 요인들을 봐야 되고, 실제로 내가 고지혈증이 좀 높게 나오는 편이다 하면은 이런 위험 요인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검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3번에서 나에게 의미 있는 추가 검사 고르기, 거기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서 공복혈당이 국가검진에 포함된다고 했죠. 국가검진에 포함되는 항목 인데 당화혈색소는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검진 받으시는 기관이나 아니면은 내가 그 직장에 따라서 가끔 당화혈색소가 없기도 해요. 근데 많이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추가해서라도 당화혈색소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게 3개월 평균 혈당이고요. 그 요산 수치는 보통 들어가 있는데 얘는 염증성 관절염일 때 올라가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손이 좀 불편해요, 관절이 좀 불편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풍성 관절염이랑은 구분이 확실히 되는 게 이 그림을 넣어둔 이유가 그렇습니다. 부으면서 아파요. 굉장히 아프고요. 빨갛게 오르면서 아프고 꼭 발가락이 아니고 손 같은 데도 부어오를 수 있습니다. 한 군데의 관절이 굉장히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올라가고, 그리고 요산 수치가 높았었다 하면
통풍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췌장 효소 검사는 보통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밀라제라고 안 하죠.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 이렇게 하는데 췌장염은 일반적으로 검진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전 라이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 기능 관련해서는 엄청 여러 가지 검사들이 들어가는데 사실 다른 부분들이 높아져 있을 때는 크게 문제되는 수치들은 아니에요. 감마지 TP 그냥 원래 태생적으로 높으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물론 술 드시면 더 올라가긴 하지만 그랬을 때 국가검진에도 포함되어 있는 이 AST, ALT 수치가 정상 범위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을 얘가 높았을 때 예를 들어 ALP나 감마지 TP가 높아져 있다 그러면은 담관의 폐색도 의심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황달 수치도 그렇고요. 그리고 황달 수치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냥 유전적으로 이 길버트 증후군이라고 하는 경우 스트레스, 감염, 과로, 운동 많이 했을 때, 금식 때 얘만 그러니까 AST, ALT는 안 올라가야 돼요. 얘네가 같이 올라가면 길버트 증후군 이외의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검진 받으면 금식하잖아요. 그때 잠깐 황달 수치만 오르는 거고 그리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하나 더 이거와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피부가 노래지는 거는 사실 황달과 크게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황달을 어디서 보냐? 여기 이 사진 자체가 요 하얀 눈의 흰자가 노래진다. 이게 진짜 황달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설명드렸는데 이게 간염 관련한 항체랑 그 항원 검사 결과가 이거 보면 되게 헷갈려요. 뭐는 음성이고 뭐는 양성인데 이게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잘 알기가 어려운데요. 자, B형 간염 항체가 있고 그 항원은 음성, 요 상태 이게 뭐냐면 예방접종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아니면 걸려서 면역력이 생겼거나 그래서 더 아무것도 할 게 없고요. 둘 다 음성이 나오면은 B형 간염 예방접종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항원이 있을 때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고 그럼 간암검진 대상자를 신청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 항원이 있으신 분들이면 이 검사로는 부족해요. 건강검진에서 하시는 검사들은 사실 B형 간염 활동성 검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숫자로 세는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검사들을 따로 좀 받으실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C형 간염 항체가 있다. B형 간염 항체가 있다는 아까 제가 면역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A형 간염도 마찬가지예요. 면역력이 있다는 건데 C형 간염 항체는 면역력이 있다가 아닙니다. 예방접종도 없고요. 얘는 음성이 나와야지 맞는 거고 만일 양성이 나온다고 하면 바이러스가 있는 상태 혹은 과거에 걸렸던 상태 혹은 위양성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양성은 뭐냐면 다른 바이러스성 감염이나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내가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소견이 나오는 거라서 제가 아까 B형 간염 항원이 양성 나왔을 때도 바이러스 숫자 세야 된다 그랬죠. C형 간염 양성이 나왔을 때도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사실 C형 간염 항체에 한번 양성 나오신 분, 위양성으로 나오신 분이어도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면역력 기억을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한 번은 그래도 확진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 사실 항체가 있다가 없어진 경우에는 굳이 예방접종을 권고드리진 않아요. 투석해서 끄집어내고 그런 경우 아닌 이상. 그리고 B형 간염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유병률이 좀 높은 편이어서 침이나 피가 접촉이 되면서는 옮을 수가 있거든요. 예방접종을 좀 진행해 주시고 A형 간염은 특히 저희 연령대 있죠. 30대 그리고 40대 초반 예방접종 맞았을 가능성 없고 어렸을 때 막 걸렸을 가능성도 없어요. 그래서 음성 나오면 꼭 따로 예방접종을 챙겨주실 게 A형 간염 같은 경우 어렸을 때 걸리면 몸살로 끝나지만 성인이 걸리면 간 부전까지 옵니다. 그래서 꼭 예방접종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정상보다 좀 낮아요. 정상보다 낮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 범위가 130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135예요. 그럼 이건 문제가 있느냐? 문제 없습니다. 문제 아니고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아질 때 그리고 이 사구체 여과율 콩팥의 능력이거든요. 사구체 여과율
치료과율이 내려갈 때 문제가 되는 거고, 얘가 내려간 거 그리고 사고 치료과율이 올라간 거는 상대적으로 좀 근육이 부족한 사람들, 그 여자나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그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근육이 적을 때입니다. 근육이 적을 때. 그리고 이랬을 때 아이고 제 영상이 너무 커서 옆에가 안 보이네.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근육을 늘려야 된다는 소견도 아니고 괜찮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시고요. 전해질 수치도 보통 검진에 포함되어 있는데 얘네는 아침 저녁으로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왔다고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고 그냥 얘 역시도 처음에 제가 백혈구, 적혈구 그리고 그 혈소판 이런 거 얘기해 드린 것처럼 변화하는지 정상으로 돌아오는지 정도 추적 관찰하시면 되시고, 특히 공복도 공복이지만 대장내 시경할 때는 억지로 저희가 물을 다 끄집어내거든요. 근데 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해질을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설사를 유발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끄집어내면서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어서 큰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추적 관찰하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마찬가지로 크레아티닌이 증가가 된 소견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탈수가 되어 있을 때 크레아티닌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한 상태에서도 콩팥 기능이 정상이 나오나 아니면 더 안 좋게 나오나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소변 검사에서는 이제 건강 검진 하실 때 대부분 금식하시면서 소변 양이 좀 부족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아서 검사가 좀 부족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백뇨나 혈뇨가 나오는 경우에는 좀 재검이 필요하고, 그 뇨당이 나오는 경우, 당이 소변에 나오는 경우, 만일 내가 당뇨병을 치료받고 있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나온 약 중에서 당뇨병 약 중에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약이 내 몸에서 당을 끄집어 내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뇨당이 막 4 포지티브까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거 다 괜찮아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았을 때 나오는 소견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미경 검사에서 적혈구, 백혈구, 상피세포 그리고 세균 기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상피세포라는 거가 그 묻어있던 세포가 많이 나왔다 이 증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게 좀 찝찝하게 나왔어도 상피세포가 만일 같이 정상 범위보다 높게 나왔으면 말씀드렸듯이 이건 크게 문제가 되는 소견은 아니겠구나, 그냥 다음에 검사 한번 받아보자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여자분들 세균뇨, 백혈구뇨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생식기 구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변을 보시는데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다고 하면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생리주기 전후로 받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혈뇨가 조금 나올 수 있어서 그거는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종양 표지자 관련해서도 많이들 걱정하시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얘가 지금 그럼 난 암이라고 나온 거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암이라고 당장,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 간암 표지자가 90, 100까지 올랐다라고 하면 그건 임신도 가능한데요. 암을 의심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8.78까지가 정상인데 10 나온 걸로 암을 의심하진 않습니다. 여기 적은 것처럼 염증, 양성질환,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암 모두 가능하고요. 심지어 그리고 각각의 장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특히 저희가 췌장암 표지자가 알고 보면 여성생식기, 자궁성근증이나 낭종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합니다. 호르몬의 작용에 따라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나온 수치가 높게 나왔다, 이거는 결국에는 얘가 급격하게 올라가냐. 암이면은 쫙쫙 올라가고요. 거의 한 달, 2달 만에 검사해도 3, 4배 막 이렇게 올라가기도 해요. 실제로 제가 그런 분들 목격해서 의뢰서 써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염증이면 올라갔다가 그냥 정상 범위로 내려가요. 대장암 표시라도 대장염에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양성질환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성근증 이런 것과 난소암 표지자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일 이게 난소암이라고 하면은 점점 올라가겠지만, 성근증이라고 하면은 얘가 40이 됐다가 다시 32가 됐다가 뭐 50이 됐다가 다시 40이 됐다가 막 이런 식으로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올랐다 안 올랐다 보다도 수치 변화의 패턴을 봐야 되고, 그리고 올라 있으신 분들은 좀 꾸준히 올라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점점 올라가는 양상 아니고 그와 관련된 영상 검사들을 다 했다고 하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200 정도, 이 췌장암 표지자가 200 나오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큰 병원에서 진짜 온갖 검사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서 그냥 계속 지켜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검사할 때 보통 요 2가지를 하거든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 그리고 자유갑상선 호르몬 4,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 얘는 일 시키는 애,
그리고 진짜 일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사실 약물 치료 필요하다, 항진증, 저하증이다 이렇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항진증이 의심된다, 저하증이 의심된다. 근데 치료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3개월 뒤에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경우는 약간 변화가 경미하거나 이 진짜 일하는 애는 정상인데 일 시키는 애만 약간 정상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엔 그렇게 나오거든요. 걔 역시도 진짜로 내가 그 갑상선 기능이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경우와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게 되는 경우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보통 3개월 뒤에 다시 검사라고 나오는 부분은 3개월 뒤, 그 꼭 큰 병원 안 가도 돼요. 동네 병원에서. 특히 갑상선은 약이 진짜 쉬워요. 그냥 호르몬 넣어주는 거고 계속 피검사 자주 해야 되는 거라 동네 의원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성호르몬 검사도 요즘에는 이제 기본 검진에 넣어져 있는 기업들이 꽤 많은데요. 컨디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때 주로 뭐라고 하냐면 성호르몬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임신을 할 만큼 편안한가, 임신을 시킬 만큼 편안한가예요. 그래서 내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생리 건너뛰는 일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남성 호르몬도 그래서 일시적으로 낮게 나왔다가 컨디션이 좀 회복이 됐을 때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나온 수치에 너무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진 않으셔도 되고, 그랬을 때 실제로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라고 표현하는 건 보통 에스트로겐 이런 내용이지만 실제로 그 완경, 폐경을 판단하게 되는 거는 이 남포 자국 호르몬입니다. 이게 갱년기에 진입하게 됐을 때 얘가 40 이상으로 증가를 보통 하게 되고요. 근데 만일 갱년기와 별개로 40 이상이 나오고 생리주기가 조금 불규칙해지는 양상이 있으면은 조금 더 어린 나이에 이제 난소 기능 부종이 온 걸 수가 있어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경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100 이상이 보통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수치를 기준으로 여성 호르몬 치료를 결정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뭘 기준으로 결정을 하냐면 내가 불편할 때 갱년기 관련 증상, 더워, 아니면 온몸이 막 아파, 이런 상태에서 호르몬 치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요건 참고 정도다. 내가 불편할 때 치료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근육 효소 검사, 이제 CK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심장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그냥 일반 골격근에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한 직후에 검사하면 높게 나올 수가 있고 몸살 기운 있을 때도 일시적으로 높게 나올 수가 있고요. 이 부분 어느 정도까지 제가 봤냐면은 실제로 축구하고 오신 분, 축구하고 다다음날 검진 받으러 오신 분이 정상 범위가 200이잖아요. 남성분이었고 13,000까지 봤어요. 근데 한 달 뒤에 검사했더니 완전 정상범위 나왔습니다. 그래서 높게 나온 것 자체가 깜짝 놀랄 일은 아니지만 다시 당조하지만 정상화되는지 확인을 한다 생각해 주시고요. 또 많이 최근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이 호모시스테인이 나의 동맥경화, 혈관의 노화 관련한 그 위험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비타민 B군의 부족에 대한 소견이기도 해서 만일 호모시스테인이 높게 나오면 비타민 B군에 대한 보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검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 다음 페이지에 넣어놨는데 일단 골밀도를 확인하는 검사가 이제 골다공증 검사인데 보통은 이제 척추가 가장 기본이고요. 그리고 척추랑 대퇴골 이 두 부위를 같이 평가하는 게 실제로 골다공증이 진단된 분들에게는 평가가 필요하고, 그랬을 때 골감소증이 나온다, 골다공증이 나온다 하면은 골다공증은 치료가 필요한 상태고요. 골감소증은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골감소증의 단계에서는 등허리 그리고 하체 근력 운동 잘 해주시는 거 이런 부분 중요하고, 또 하나 칼슘을 많이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칼슘 단독 영양제를 먹었다가는 우리 몸에 석회가 침착이 되거나 결석이 끼거나 심지어 혈관의 석회화도 좀 높이는 경향이 있어서 단독 제제는 절대 요즘에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저도 이때 부족하게 나왔고 자주 부족하게 나오고 있는데, 비타민 D를 많이 먹는다고 골밀도가 좋아지진 않아요. 근데 그렇지만 비타민 D가 부족할 때마다 골밀도가 빠르게 나빠지기 때문에 만약 골감소증이 나왔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비타민 D를 부족하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관절 관련해서 갈리는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가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와 적게 나가는 경우에 위험한 질환들이 좀 다르게 있는데요. 체중이 적게 나가는 상태에서 더 위험도가 많이 높아지는 게 이 골다공증 입니다. 왜냐하면 체중이 적게 나가는 만큼 뼈가 튼튼해질 필요가 아예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D 부족하지 않게 해주는 거랑 같이 해서 근력 운동,
제가 살을 찌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체중을 빼는 게 어려운 만큼 내 몸에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저체중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거보다는 내 체중 이상의 부하를 뼈에 걸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30, 40대에 얼마나 비축을 해두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비타민 D 부족하지 않게 하면서 하체 등허리 근력 운동, 특히 반복 횟수를 많이 하지 말고 반복 횟수는 한 6에서 10회 정도로 좀 중량을 쳐서 제가 이걸 설명드리면 10번 하고 쉬면 되겠네. 근데 그게 아니라 10번을 하면 쉬어야 되는 정도로 무게로 하라는 거예요. 천천히 막 가볍게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저체중이신 분들은 근육도 잘 안 붙거든요. 그렇게 유산소성으로 근력 운동 해버리면 근육도 같이 또 더 소모가 될 수 있어서 중량을 치는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50세 이전의 남성 그리고 아직 가임기의 여성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는 이 T스코어가 아니라 연령대에 기반으로 판단을 하는 G스코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걔가 마이너스 2.0 기준일 때 저희가 진단이 되는데 특히 남성분들이 골다공증이 혹시라도 여기서 나온다고 하면 이 수치도 확인해야 되고 이게 골다공증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다른 질환 때문에 생기는 2차성 골다공증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관절염이랑 골다공증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골밀도가 낮아지는 거는 저희가 압박골절, 척추가 주저앉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습니다. 골밀도 이거 골다공증, 골감소증 나왔다고 하면 안 그래도 제가 무릎이 아파요. 안 그래도 제가 허리가 아파요. 이러시는데 그 아픈 거는 요런 관절 얘기예요. 골밀도는 이 뼈 안쪽의 얘기고요. 증상은 없습니다. 압박골절이 생기기 전까지. 그래서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죠. 제가 건강검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없는 걸 발견하기 위한 것들이고요. 이 통증, 그러니까 진짜로 극심한 통증이 생긴다고 하고 골밀도가 너무 낮으면 압박골절에 대해서는 검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보통은 관절염이랑은 다른 거다. 여기에 염증 생기는 게 관절염, 요거가 골밀도 골다공증이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가 골다공증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자, 이제 내